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교무처장 명순구라고 합니다. 오늘 유니버시티 플러스 프로그램의 하나인 나누리 다이얼로그를 진행할 건데요. 이 나누리 다이얼로그는 좀 특이한 그 형식이에요. 두 선생님이 나오셔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하시고 우리 학생들은 그걸 듣고 그다음 나중에는 후반부에는 학생들과 또 같이 다 토론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분을 모셨는데요. 두 분은 우선 신창호 교수님이신데요. 신창호 교수님은 고려대학교에서 교육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하시고 현재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교양교육실 실장님을 맡고 계시기도 하고요. 오늘 학생들에게 아마 그 공자가 청춘에게 이런 말씀을 좀 하실 것 같은데요. 학생들한테 책 안 주시나요, 선생님? 아 예. 공자가 청춘에게 등 아주 주옥 같은 좋은 저서를 많이 쓰고 계신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재훈 교수님은 고려대학교에서 이 동양 철학을 전공하시고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성공회대학교 외래 교수를 하고 계시고 특이하게도 연세대학교 같은 좋지 않은 학교에서 국가연구원 연구교수를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힘드시죠, 그 학교에서. 예, 농담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가장 친숙하고 좋아하는 학교가 아마 연세대학교로 생각이 돼요. 이렇게 항상 놀릴 수 있고 이런 학교가 있다는 건 참 즐거운 일이죠. 그 한재원 교수님, 이렇게 신창호 교수님 두 분께서 좋은 순서를 진행해 주실 거로 생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잘 들으시고 아마 인생에 기억이 남는 그런 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경청해 주시고요. 귀를 기울여서 두 선생님 말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신창호 교수님 그리고 한재원 교수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농담으로 늘 그립니다. 저는 신창원이 아닙니다. 네, 신창호입니다. 한준 선생님. 네, 저는 한재훈입니다. 예. 오늘 이 대담 시간은 교무처장님께서 만드시고 우리 고려대학교의 어떤 하나의 심볼로서 아주 좋은 그 프로그램으로 생각합니다 하고 이 자리에 초청돼서 대단히 고맙고요. 오늘 사실 한재훈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좀 인연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고 또 전통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또 오래전부터 대안교육 관련해서 좀 동양 고전에서 대안을 찾아보려는 그런 모색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좀 인연이 있고 재밌게 생겼잖아요. 그죠? 전통 복장 그대로 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대학 다닐 때도 그랬거든요. 대학 다닐 때도 이 모습 이대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특이한 것 같지만 정상이에요. 아주 정상입니다. 건강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늘도 저도 뭐 개량 한복을 입고 올까 하다가 일부러 이렇게 좀 오히려 이렇게 구색을 맞추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왔고 오늘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 길어지니까요. 오늘 한재훈 교수님과 대화를 나눌 것은 여기 보면 동양철학에서 발견하는 어떤 청춘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는데 동양철학에서 청춘 뭐 별로 없어요. 아니 뭐 옛날에 먹고 사는 게 바빠 죽겠는데 청춘이 어디 있어요. 대학교 이렇게 못 다닌다고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가장 그 대학생으로서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어떤 지식이라든가 혹은 자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드릴 것은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전통에서 차지하는 게 유교가 많아요. 불교도 있고 노자 장자도 있고 많지만요. 그리고 기독교도 뭐 요즘은 전통이 됐죠. 그런데 유교인데 유교에서 한번 청춘을 발견해 보자. 그리고 청춘을 불사르는 어떤 내용이 뭐냐 했을 때 그게 공부예요. 그 공부에 대해서 한번 고리타분하지 않은 수준에서 우리 전통 공부를 그대로 그 몸에 간직하고 있는 한재웅 교수님하고 저는 약간 얼치기예요. 현대 교육학도 했고 고전도 했지만 둘 다 멍청해요. 한재웅 교수님은 분명하게 아이덴티티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제가 가능한 만한 한번 이끌어내 볼게요. 한 교수님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행복합니다. 저 잠깐 저의 소개를 하면 그러니까 처장님이 그런 나쁜 학교에 갔냐고 그랬는데 연세대학교에 제가 지금 연구교수로 있습니다. 근데 고려대학교에서 그 학사, 석사, 박사를 이제 다 하고 이제 유니버시티를 넘어서 고려대학교를 넘어서 우리의 또 다른 얼굴인 연세대학교에 어떻게 가게 됐습니다. 지금 뭐 그러고 있지만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강의를 또 하고 있고요. 저는 원래 서당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중학교, 고등학교를 저는 다니지 않았어요. 7살 때부터 서당에 가서 시골에 있는 서당에 가서 아주 조그만한 공간에서 이제 한문을 배우고 22살 때부터 검정고시를 해서 이제 98년도에 제가 28살에 이렇게 대학교를 우리 고려대학교를 들어와서 철학과에서 쭉 줄곧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신창호 교수님도 그러시지만 저도 여러분의 선배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를 불러주셨을 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반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기억에 남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재밌는 분이죠. 여전히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한재훈 교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검정고시 출신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20대 후반에 와서 박사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영어 같은 거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한학에는 굉장히 조예가 깊지만 제가 그 과정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7세부터 근 20년 동안을 서당에 쏟아부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청춘을 다 바쳤단 말이에요. 바쳤는데 오늘날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속에 무엇이 있을까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몇 가지 주제를 조금 정해봤는데 그래도 젊을 때는 5월달에 놀기 좋잖아요. 이제 청춘은 어떻게 보면 노는 거거든요. 근데 노는 것 이면에 배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에 와서 배우는데 뭐 처장도 계시지만 우리 대학 때는 그랬어요. 뭐 낭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낭만의 모습이 통기타만 치는 게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늘 그 첫 번째 그 한재훈 선생님하고 나눌 얘기가 그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알에 대한 게 나와요. 여러분 오늘날 지식 기반 정보화 사회라 그러잖아요, 그죠? 알에 대한 지식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그 지식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내 삶을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이냐 했을 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좋아하는 부분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진짜 그걸 즐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유학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모티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한재훈 선생님 그 실제 그 서당에서 삶과 아니면 현대 젊은이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말들로 엮어가지고 한마디 해주시면 굉장히 좋죠. 예. 제가 그 서당에서 어린 시절을 22살까지를 보내다가
나중에 이제 검정고시 그리고 입시 과정을 학원에서 5년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좀 아팠어요. 그 과정에서 한번 심하게 아픈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공부를 망치기도 했었고, 그래서 5년이나 걸렸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이 철학과 들어와가지고 철학과 수업을 받던 중에 그 프랑스 철학자 중에 미셸 푸코라는 학자가 있죠. 그 미셸 푸코 수업을 어떻게 듣게 되었는데, 그 미셸 푸코의 이제 여러 저작들 중에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감시와 처벌 속에서 그 서구가 근대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사람들을 이렇게 감시하고 그것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인간들을 길들여 갔는가 하는 것을 고발한 책인데, 거기에 시간표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 책 속에. 근데 제가 그 학원을 다니면서 몸이 아팠는데, 그 몸이 아픈 것이 그냥 여러 주변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게, 공기 좋은 서당에서 공부하다가 공기 나쁜 서울 시내 와서, 또 조용한 서당에서 하다가 아주 시끄러운 이 도시에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몸이 배견하지를 못했지 않았느냐라고 주위에서 그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몸이 못 견뎌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시간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학교를 다녀서 이 학교에서 그 시간표에 따라서 괄호로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하는 이 괄호와 그 다음에 1교시, 2교시, 3교시 하는 이 시간들이 이렇게 조직되는 그 만나는 공간에 어떤 과목들이 써 있었잖아요, 시간표에. 그게 여러분들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근데 서당은 그런 시간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교실 안에 20, 30명이 있으면 20, 30명이 월요일 1교시에는 모두가 다 국어를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다고요. 근데 학교는 그걸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서당에서는 다 개별 수업을 합니다. 10명이 서당 한 공간 안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10명이 다 자기 공부를 따로따로 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글읽기가 가능해도 내가 글읽기가 가능하지 않으면 글읽기가 오후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일로 넘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 사람이 같이 가야 하는 학교의 시간표는 내가 거기를 따라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나를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익숙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 나를 길들이는 구조인 셈이었던 거죠. 어쩌면 제가 아팠던 것은 그런 게 내 몸하고 생리하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생활해왔던 생리하고 이제 처음 만나게 된 그런 구조가 맞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제가 우리 학교 와서 그 철학 수업을 들으면서 아, 그거였구나 싶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청춘이라고 하는 거와 관련해서 이 지식이라는 문제가 우리가 학교 과정에서 그동안 공부를 해왔던 게 어쩌면 그냥 막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 지식을 이렇게 막 쑤셔 넣는 그런 거, 그냥 어느 시간에 어떤 과목을 정해주고 누가 왜 그걸 배워야 하는지는 설명해주지 않죠. 왜 월요일 1교시에 국어를 우리가 전부 몇십 명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는 왜 그 다음에 수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게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별로 없어요. 학교가 수십 명의 수백 명의 학생들을 그 공간 안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배치가 된 거죠. 근데 그건 우리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줄로 알고 그냥 거기서 강의 수업을 하는 내용을 그냥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익숙했고, 그걸 잘 받아들이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고, 그걸 잘 못하면 이제 문제가 있는 학생인 것처럼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문제가 제가 조금 주제가 번나갔지만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던 것이,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 성장하고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긴 하나, 내가 이 지식을 왜 배워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걸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문제의식도 없이 그냥 받아서 축적만 하는 그 지식이 정말로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는 문제가 제가 서당도 경험을 하고 이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또 그 과정에서 학원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고 여러분들에게 그 알하고 관련해서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 중에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 지식이 지금 한 교수도 얘기했지만 인지적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뭐 암기된다 그럴까요? 머릿속에 이렇게 뭐 저장된다 그럴까요? 그런 차원은 어떻게 보면 전혀 지식이 아닌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내 몸속으로 녹아 들어와야 되는 거죠. 동양의 전통에서는 삶 속에서 몸에 배지 않는 건 지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점에서 상당히 그 한생이 그 시간표의 개념을 가지고서 푸코의 개념을 빌려다가 한 내용은 반성적인 사고를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학교 강의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에 중간고사를 봤습니다만 어떤 지식을 암기하고 기록하고 내뱉어서 시험 성적을 뭐 A를 받고 잘 받고 하는 것이 과연 지식인이 되었느냐? 예스라고 말하기 힘들다 이거죠. 오히려 유니플에서 사는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성장시켜가고, 그죠? 내 삶을 다른 방식으로 또 이끌어가고 추동시켜가는 힘으로 남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지식의 원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왔잖아요. 가서 내가 이게 뭐냐 이거 한번 보자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초이스를 했을 때 오늘 끝나고서 뭐 상당히 약간의 일리 있는 게 있더라. 그 정도만 되어도 수업 시간에 50페이지의 책을 읽어서 머릿속에 그냥 암기했다가 추후에 약간 뱉어내어 놓은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그 한 교수님이 이거는 하나 알려주시죠. 여기 뒤에 있는 거. 이거를 대단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하고 좋아한다는 것하고 즐긴다는 것, 이것을 우리 전통의 선인들 혹은 전통사회의 청춘들은 목숨처럼 여겼다고요. 근데 우리는 내가 무엇을 배웠다 하나 알았다는 걸 가지고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올바르게 경영할 수 없는 거죠. 선생님 말씀하시죠, 저건. 읽고 하시죠. 한번 알려주시죠. 근데 저 얘기 하기 전에 이제 그 대학생이라고 하는 이 위치가 중고등학교 그 과정하고 또 다른 부분이 이제 또 하나 아까 선생님도 이 강의를 여러분이 선택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선택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곧 중고등학교 과정이야 내가 선택해서 어떤 수업 과목을 듣는 것이 아니지만 대학은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내가 시간표를 짜는 거고 내가 나의 상황 한 학기 동안에 벌어질 나의 어떤 주변 상황들과 내가 어떤 수업과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시간표들을 짜고 또 여러 가지 이 펼쳐져 있는 강의 개설 과목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과목을 내가 신청한다, 선택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선 좋아하고 즐거워하려면 그 선택이라는 문제가 반드시 주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학부 과정 때에 잠깐 그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철학 전공을 했는데 한국사를 부전공으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어리석은 것이죠. 부전공을 선택했으면 반드시 그 부전공을 그 이수하기 위해서 들어야 하는 과목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사 수업에 내가 관심이 있는 부분만 가서 들었습니다. 몇 학점을 이렇게 들으면 부전공을 인정해 준다고 해서 제가 듣고 싶은 과목만 찾아가면서 매 학기 들었죠. 그래서 나중에 졸업할 때 이제 인정해달라 그랬더니 인정 못 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당신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부전공으로 인정을 해줄 수가 없다.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생각이 들었느냐면 좋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좋다고 했냐면 내가 그 부전공이라는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과목을 그동안 들어왔던 것보다 부전공은 안 됐더라도 내가 듣고 싶은 과목들을 들었다는 게 난 더 잘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택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어떤 느낌인 거죠. 내가 잘했다. 나 만족한다. 부전공 안 해도 그거 없어도 난 상관없고 내가 듣고 싶은 과목들을 들었기 때문에 난 그 잘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안다와 좋아한다와 즐겁다라는 이 문제도 이제 이거는 사실 이제 선생님들마다 다 해석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가장 그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안다는 것은 피상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음식이 있다. 그러면 아, 저 음식은 맛있겠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그 알다입니다. 알다. 그런데 좋아한다는 것은 그것을 한번 이 맛을 보거나 해서 그것이 음식이 정말 맛있다는 걸,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안다가 아니라 저 음식은 맛있겠다 이런 걸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음식을 먹어보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근데 즐겁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걸 마음껏 먹고 배부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내 것이 된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대상으로서 그냥 인식만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나와의 어떤 좋아하고 좋아함을 당하는 어떤 관계로서 성립하느냐, 아니면 그 다음 단계는 그것이 내 것이 되어져 있는 단계이냐, 이 단계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좋아하는 것만 못하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아무리 많이 안들, 내가 어떤 것들이 좋다는 걸 아무리 많이 안들 그것을 내가 먹어보지 않으면 그건 헛된 지식에 불과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김춘수 시인이 내가 그 꽃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꽃은 비로소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꽃이라는 건 지식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 꽃이 가지고 있는 빛깔과 그 꽃이 전해주는 향기를 내가 보고 맡고 감동하는 것, 그게 꽃의 존재 이유인 거잖아요. 나와의 관계지요. 그것이 나에게 느껴졌을 때 나는 그 꽃을 좋아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식으로 어떤 꽃은 무슨 과고 뭐 언제 피어서 언제 지고 뭐 1년생인지 단년생인지 이걸 아는 것은 꽃을 아는 게 아닌 거죠. 그 꽃의 향기를 내가 직접 맡고 감동하느냐, 이게 꽃과 나와의 실질적인 관계잖아요. 이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것이 나와 하나가 되었을 때 그 꽃이 없이 내가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단계로 진입했을 때 즐거워하는 단계, 하나가 되는 단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은 시발점인 거죠. 처음 시작.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는 알아야 하니까 그것에 다가갈 수 있게 된다는 시발점의 의미이기는 하나, 그것이 완벽한 것이 되려면 결국은 그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되는 단계까지 그래야만 내가 진정으로 어떤 것을 안다, 지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의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한다, 배운다는 것은요, 여기 우리 학생들 보시면은 여기에 지, 호, 락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거의 지혜 단계에 그쳐요. 여러분들 인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무지 많아요. 지금 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아, 이 꽃은 1년생이다, 단년생이다, 나무다, 뭐다 이런 건 다 알아요.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요. 근데 그것을 진정으로 좋아하고 즐기는 단계, 나의 몸속으로 넣은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최고 리더가 된다고 할 때 우리 전통 선조들은 이런 자세를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봐요. 이거 이제 글자도 뭐 아주 몇 개 안 돼요. 쉬워요, 그죠? 한번 따라해보라. 이거 평생에 한 번도 안 따라해본다고 이게. 자, 봅시다. 보면 여기 보면 지지자, 불여, 호지자. 외워버려요. 이것은 문자 쓰기 좋아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호지자, 불여, 락지자. 그러니까 아까 피상적으로 겉으로 안다는 것은 뭐냐? 그것을 좋아하는 것만 못해요. 좋아하는 것은 뭐야? 진짜 즐기는 것보다 못하다고. 그런 자세로 대학 생활을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4년 동안 계속 지혜 행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점은 4.5 만점에 4.4999점이야. 근데 여기서 나오는 호지와 락지를 전혀 못한 거예요. 그럼 전혀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청춘들은 뭐냐? 내 인생 전체를 락의 경지로 가려면 청춘 시대의 지, 호, 락의 요 관계망을, 삶의 자세를 몸에 배게 해야 된다 이거죠.
제가 볼 땐 대학 생활은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당에서 생활은 어때요? 그거 이상입니까? 제가 서당 이야기를 하면 공감하기가 어려우실 테니까 제가 대학 생활했던 얘기 그러시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그 한국사 수업을 여러 개를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학기에 한국사 수업을 신청을 했는데 제가 그 교수님을 이제 좋아해서 그 강좌를 신청을 했는데 그 교수님이 갑자기 중국으로 가시게 됐어요. 그 학기에. 그래서 다른 선생님이 오셔서 이제 강의를 하셨었는데 이제 어떤 선생님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이건 제 경험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그 박사 학위 논문을 우리 고대에서 학위를 하신 선생님이세요. 그 학위 논문을 이제 책으로 내셨어요. 근데 그 책을 이제 그 학기 주 교재로 이제 썼습니다.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일본이 진실로 강하더냐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건 고종 황제가 일본이 강하게 저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신하들을 사절단으로 일본을 보내가지고 일본을 시찰하고 오라고 보내고 그 시찰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그 시찰단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고종이 한 이야기가 일본이 진실로 강하더냐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주된 논의는 뭐냐면 100년 전에 우리가 세계사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서 역사적 좌절을 겪었다. 그러니 100년 후 오늘은 100년 전과 같은 실수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 논지가 그것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논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세계사의 흐름이라는 게 우리나라를 빼놓은 세계사라는 게 존재하는 건가? 우리가 빠진 세계사의 흐름이라는 게 있고 우리는 늘 그거를 쫓아가야 하는 건가? 만약에 그 말이 세계사의 흐름이 아니라 서양사의 흐름을 우리가 놓쳤다고 말한다면 그건 동의할 수 있는데 세계사회라면 우리도 동참 한 세계여야 할 텐데 왜 우리는 세계에서 항상 타자여야 하는가 하는 게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내내 그 선생님하고 싸웠습니다. 그 선생님은 저를 싸웠다고 생각 안 했겠죠. 저는 근데 싸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 동안 내내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질문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누가 뭐 이거에 대해서 발표해 볼 사람 있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막 계속 이랬어요. 저는 그 과목은 포기했습니다. F 줘도 좋다 나는. 그렇게 했어요. 사실 실제로. 그리고 그 수업만 끝나고 나오면 친구들한테 오늘 그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하면서 막 열변을 토했었어요. 한 학기 내내.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수업을 선택하시든 여러분의 강의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은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통틀어 놓고 그 어떤 분야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내가 한 학기 동안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대학 시간 말고는 없어요. 대학이라는 이 4년 기간 내 말고는 다른 데 가서는 없습니다. 또 그 전문가에게 매 시간마다 따질 수 있는 권리도 이 대학생 시절밖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반인이 되고 나면 어떤 전문가한테 가서 따지면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이 돼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대학생 때는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왜 선생님의 말에 나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 선생님 그렇게 보십니까?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는 있는 거잖아요. 이게 특권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어떤 전문가 하나를 한 학기 동안 내가 불러놓고 내가 한 학기 내내 싸워볼 수 있는 특권이지요. 저는 그 수업을 포기했는데 학기가 끝나고 학점은 어떻게 나왔느냐? A뿔이 나왔습니다. 아주 귀찮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후회 없이 뭔가에 했을 때 그리고 내가 그거 포기해도 좋다라고 하면서 내가 정말로 관심 있고 좋아하고 흥미가 있는 그런 분야에 여러분을 한번 던져봤을 때 어쩌면 그때 더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작은 저의 경험입니다. 그렇지. 이게 바로 지호락의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내가 지식을 어떤 교수님이 알려주는 거는 그냥 객관적 지식이에요. 연구한. 근데 거기에 대해서
따지고 캐묻고 내 스스로 연구를 하잖아요. 한재훈 선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거는 분명히 호의 행위와 락의 행위예요. 그런 과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폭이 넓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제가 여러분들 이런 제목을 하나 붙여봤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본 그죠, 논어의 첫 구절인데 하기 싫으면 부르기로와 많이 봤죠, 그죠? 저기다 제가 이런 걸 붙여봤어요. 여러분들 학습하면 짜증 나잖아요. 제 딸 보니까 공부, 뭐 교육, 학습 뭐 이런 말을 쓰면 아 짜증나, 이렇게 얘기해요. 애가 100%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안 사전에 공부라는 말이나, 제가 교육학과 교수인데 공부라는 말이나 학습이나 뭐 교육 이런 건 우리 집안 사전에 없다. 그래서 애한테 공부하라 소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계속 놀아라. 왜? 너는 노는 존재니까. 그렇게 둬요. 계속 놀아라, 이렇게 둡니다. 근데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죠? 공부하면 대학 올 때까지 수십 년을 공부했는데 또 공부. 근데 이걸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바꿔봤어요. 공부해서 학습해서 청춘의 괴로움에서 삶의 즐거움으로 한번 바꿔보라. 그럼 앞에서 말한 지호락이 있을 때 락의 단계로 가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논어의 첫 구절이 주는 하기 싫으면 부르기로와 유붕자원 방리면 부력락호와 인부지 부르리면 부력군자호와, 이 세 단계가 굉장히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데 하나의 어떤 자양분처럼, 이렇게 하나의 원리처럼 이렇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는 외웠단 말이에요, 중학교 때. 그게 아니고 이 의미 맥락을 보면 배워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리고 군자까지 나아가는 길. 군자라는 것은 교육받은 사람, 교양 있는 사람,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가기까지 그 과정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전통적으로 배운 한지원 선생님한테 한번 간단하게 청춘의 메시지로 좀 들려주시죠. 글쎄요, 여러분 이걸 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학생들이. 그렇겠죠. 예,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다 이게 선택이라서 그런다고 그러더군요. 고등학교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어떤 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하면 배운 학생도 있고 배우지 않은 학생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이게 논어의 가장 첫 번째 편에 첫 번째 나오는 글입니다. 논어는 아시다시피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누가 기록하라고 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록을 한다는 것은 잊고 싶지 않을 때 합니다. 우리가 잊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고 싶지 않을 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각자 개별적으로 다른 기록들을 했었겠죠. 그것을 공자가 돌아가신 후에 모으자고 했습니다. 서로 기록하는 내용들이 다를 테니까 공유하면 훨씬 많은 선생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으니까, 내가 생전에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 누군가의 기록에 있을 테니까. 그게 공유하자고 만든 책이 논어입니다. 그들이 공유를 하자고 논어를 만들자고 했을 때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많은 자료들을 어떤 순서로 배치할 것인가. 여러분이 혹시 논어를 읽어보신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논어를 보면 논어는 매우 논리적으로 이 정리가 잘 된 책이 아닙니다. 그냥 막 뒤섞여 있습니다. 내용이 막 이런 주제도 나왔다가 다른 주제도 나왔다가 부분 이렇게 뭔가 의도적으로 모아놓은 자료들이 있는 성 싶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무질서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렇게 존경했던 선생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책의 가장 첫 번째는 어떤 이야기가 와야 하는가 하는 것은 제자들한테 아주 중요한 문제였을 것이고 고민스러운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그런 고민을 했다면 이렇게 선택된 이 글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기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논어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배움입니다.
이것도 매우 상징적인 것이죠. 공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공자가 제자들한테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배움이었어요. 공자 사상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뭐 인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뭡니까 하면 그건 배움이었습니다. 근데 이 배울학자가 제가 좀 말을 길게 해도 예. 배울학자가 말이죠. 한자 학에서 배울학자를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하면 본받다라고 해석합니다. 본받다. 근데 여러분 본받다라는 행위를 한번 잘 들여다보면 언제 우리는 본받는 행위를 하게 되느냐 하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을 성찰해서 뭔가 부족하고 결핍된 부분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 부족과 결핍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누군가를 나의 본 모델로 설정하고 그 사람과 닮으려고 하는 행위가 본받답니다. 이게 배움의 본질인 거예요. 뭐냐 하면 나의 부족과 나를 내가 성찰을 해서 나의 부족과 결핍을 찾아내고 그 부족과 결핍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행위, 그것이 배움인데 이 말은 바로 바꿔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도록 변화하고 성장하려고 어떤 행위를 할 때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변화하고 성장을 하려면 내가 알고 있는 지금껏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는 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이미 해본 것 가지고 또 다른 변화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한 것,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그것을 새로 찾아서 만나야겠죠. 그것이 배움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내가 몰랐던 어떤 새로운 사실을 만나는 것을 배움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 새로운 것을 만남으로만 배움이 완성되는 거 아니라 새로운 걸 만나는 건 필요 조건이긴 한데 충분 조건은 아닌 거예요. 충분하려면 내가 왜 새로운 그걸 만나야 되는가 하는 그 전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나에 대한 성찰, 그리고 그 성찰 속에서 갖게 되는 나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부족과 결핍이라고 말했던 그런 것이 있고 나서 새로운 걸 만나야 그 새로운 것이 나를 변화하게 만듭니다. 그러자고 하는 게 배움이라는 거.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배움은 본받다잖아요, 그죠? 본받으려면 모델이 있어야 되죠. 대상이, 그죠? 그게 이제 제일 스승도 되고요, 자연도 되고 다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만 보완하면 한자학에서는 이제 본받다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배움하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서구적 배움은 교사 스승이 있고 학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학생은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지식 내용을 전달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대학교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배움이라는 말 자체는 말입니다, 배우다라는 데서 와요. 그럼 배우다는 뭐냐? 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짜장면 먹을 때 뭐 먹어요? 같이 먹는 거 노란 거 있잖아요. 단무지 먹잖아요. 단무지 보면 원래 하얀 무였는데 노랗게 배어 들어갔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본받을 대상이 갖고 있는 것, 아니면 낯선 것에 대해서 내가 부족한 것, 결핍된 걸 채워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채움은 뭐냐? 인위적으로 이 물컵에 물을 따르는 그런 형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물컵과 물은 분리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본받아서 내 몸속으로 들어와서 절대 빠져나가지 않도록 완전히 익숙해지는 것, 그래야만이 내가 그걸 가지고서 스스로 활동을 하고 또 다른 어떤 모습들을 창조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배우다는 뭐냐면 나 스스로 몸에 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대상을 모험을 감행해서 채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몸에 익숙해지지 않거나 어떤 일을 도사처럼 이렇게 아주 쉽게 말해서 요즘 텔레비전 프로 보면 그런 거 있죠. 뭐 생활의 달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달인처럼 되지 않았을 때는 배움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런 차원에서 좀 보완하면 훨씬 더 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그 다음은 그러면 우리 황 교수님께서 배움은 본받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초등 단계, 청소년 단계를 지나서 대학 단계에 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대학 단계에서 여러분들 배우는 게 뭐냐? 그걸 한번 보자고요. 쭉 넘어가서 시간 관계상.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 대학 단계에서 보면 국리, 정심, 수기, 치인, 지도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대학생이 공부하는 것, 배우는 것, 청년으로서 내 몸에 익혀야 될 것, 본받아야 될 것, 결핍된 걸 채워야 되는 것 뭐냐 이거죠. 황 교수님 그 국리하고 이런 부분에 좀 후배들한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여기. 우리가 이제 오늘 아까 신창호 교수님께서 그 유교가 들려주는 청춘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유교의 유학이 지향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고 할 때 그것은 수기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기치인이라는 것은 자기를 닫고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다, 혹은 수기 안인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남을 편안하게 하다. 이렇게 이제 군자를 설명을 그렇게 했었죠. 근데 그 수기와 치인의 그 닦다, 다스리다라는 그 말 이전에 이 자기와 남이라는 이 둘을 이야기를 한다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동양에서 인간은, 특히 유학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관계적 존재로 정의합니다. 그 유학을 창시한 공자가 그 제자들한테 가르쳤던 사상의 가장 핵심을 아까 제가 이제 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인자가 사람 인자의 두 이자입니다. 사람이 둘이라는 말은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둘이라는 것은 셋이어도 상관없고 넷이어도 상관없고 만 명이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관계라는 측면을 중시해야 한다는 뜻이니까. 근데 그 관계란 나와 누군가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은 항상 나는 이로운 쪽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고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타자에 대해서는 항상 그냥 무관심하거나 해로워도 상관없다, 어쨌든 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이로우려는, 이쪽에 조금만 무게를 두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럼 수기 안인이나 이런 것은 뭐냐 하면 나에게 자꾸만 집중되려고 하는 이 무게를 덜어내고자 하는 거고요, 나를 좀 더 반듯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서 나에게 이기적으로 하려고 하는 나의 경향성을 줄이려는 거고요. 그게 수기의 또 다른 말이 극기니까, 공자의 말로는 자기를 이겨나가는 것. 자기를 이겨나간다는 것은 자꾸만 자기중심적으로 되려고 하는 나를 이겨나간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그 무게를 어디에다가 건네려고 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에게 건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인을 설명할 때 애인이라고도 설명을 하거든요. 남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경향적으로 우리 인간의 존재 경향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런 말을 안 했겠죠. 근데 자꾸만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거고, 극기라고 공자가 표현했을 때는 우리는 자꾸만 내 중심적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관계에 있어서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때 이런 것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안목이 필요하고, 그렇죠? 즉 관점이 필요하고, 내가 어떻게 사유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한데, 그 사유할 수 있는 기본 틀을 구성해내는 것, 그것이 이제 국리 공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국리라고 할 때 사실 저 국리 할 때 리자는 어떤 사물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결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물을 대할 때는 물은 뭐 중력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아래 방향으로 흘러가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물을 다스릴 때는 그 물이 가지고 있는 그 결을 따라서 해 주어야 되는 거고요. 불 같으면 불은 위로 치솟아 오르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불을 다룰 때는 반드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루어야 됩니다. 그게 말하자면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결을 읽어내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어떤 대상을 다루게 되면 그것을 순리라고 합니다.
순리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먼저 국리인 거죠. 그 결을 찾아내는 것. 결을 찾아내서 그 다음에 나를 바르게 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나를 바로 하기 전에 이제 그 사람들이 옛날 어른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나라고 하는 이 육체적 존재 내면에 나의 주인으로서 마음이 있다 하는 것.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결국은 내 마음의 상태의 반영이니까 내 마음을 먼저 바르게 해야 하고, 그 바르게 하는 태도를 가지고 내 몸가짐을 하고, 그것이 좋은 결과로서 영향으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파되어 나갈 수 있도록, 화장을 일으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 과정, 국리, 정심, 수기, 치인, 이렇게 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대학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대학 다니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생활 양식과 현대의 생활 양식이 이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겉으로 보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근데 사람 사는 본질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많아요.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사람은 똑같이 뭐예요? 밥 먹죠, 잠자죠, 생각하죠, 더불어서 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경쟁이라는 게 있어요. 경쟁. 여러분들, 국가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 개인으로서 타자를 어떻게 돼요? 타자를 물리쳐야 한다. 이런 의식들이 쭉 있잖아요, 그죠? 물론 그것이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한데 그것으로만 치달았을 때 아까 한 교수가 얘기했던 관계망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가 지도자급 리더가 됐다. 대학 생활 때에 사람 사이의 관계망을 국리정심 수기치인의 길을 가서 제대로 구축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러면 어떤 조직의 리더가 되었다. 어떻게 컨트롤할 거예요? 전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너의 관계, 나와 수많은 것들의 관계, 아까 물과 불을 그 이치로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관계를 쫙 보고서, 그 성질을 쫙 보고서 파악을 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기 있는 저 사람을 내가 물리쳐야만이 내가 이길 수 있고 나의 욕망을 채울 수 있고 내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낮이 좋습니까? 밤이 좋습니까? 하루 중에 많은 사람들은 밝은 곳, 낮, 빛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둘을 두고서 어느 것이 낫다 못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각각에 뭐가 있나요? 특징이 있고, 둘이 뭐가 돼야 돼요? 짝을 이루어서 관계망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이 세계의 모든 관계망은 아까 그 한 교수께서 사람 인자에 두이변했을 때 이거는 둘만의 관계가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란 말이에요. 복수성이란 말입니다. 그 자체를 어떻게 조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 자세를 대학교 때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늘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책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학점 기계가 되지 마라 나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대학들은 학점 기계가 되어 있고 때로는 학점 세탁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그런 게 많아요. 때로는 내가 선택했던 것들을 조금 이게 보니까 불리한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으면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자기 스스로가 선택했던 걸 자기가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청춘의 포기가 아니라 인생 포기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유교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흔히 말하듯이 아주 오래된 미래예요. 우리 미래에 다시 받아들여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인 것들을 많이 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서구에 있는 그 동양을 무시했던 많은 그 서구의 문명들이 현대 동양의 정신 문명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측면이 많아요. 지금 와서 우리는 버리는데 저들은 오히려 그걸 가지고서 자기들의 문명을 새롭게 일구려고 한다고요. 이런 여러분들 패러닥스를 조금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요즘 한류라 그러잖아요, 그죠?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근 100여 년을 받아들이기만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단호하게 우리 학문의 식민성이 너무 강하다. 여러분들 독일의 유명한 하버마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뭐라 그랬느냐? 당신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한국에는 이렇게 좋은 불교 철학, 유교 철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당신들은 나 같은 사람 독일 철학을 연구를 하고 미국 철학을 연구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국내 정신 수기 시인 지도했을 때에 청춘으로서 고민할 수 있는 게 앞에서도 지호락도 얘기했지만 진짜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을 어디에서 마련해야 되느냐? 결정적으로 대학에서 마련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거죠. 제가 한 가지만 더 선생님 말씀에 우리 안에 좋은 것이 있는데 오히려 그 동양적 가치, 한국적 가치를 오히려 우리들은 많이 망각하고 살아가는데 서양인들은 오히려 그걸 주목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여러분이 동의하셨는데 그 증거 하나를 제가 하나만 사례만 더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 건축가 우리나라 현재 건축하시는 건축가들 중에 승효상이라는 건축가가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승효상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디자인한 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건축가이고 근데 이분은 건축적으로도 유명하지만 인문학적인 이 소양이 매우 커서 이제 인문학 강의에도 많이 초청을 받는 분인데 제가 이제 한동안 그분 강의들을 막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직접 가서는 못 들었지만 찾아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 강의 중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000년도에 지난 2000년도에 그 건축가들 사이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비엔날레가 베니스 비엔날레랍니다. 근데 그 베니스 비엔날레는 매해 개최가 베니스에서 되는데 그때마다 어떤 표어를 제시한대요. 근데 그 표어가 2000년도에 내걸었던 표어가 뭐냐면 덜 미학적인 것이 더 윤리적이다. 이런 표어였답니다. 근데 그 표어를 이 승효상이라는 건축가가 보고 매우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했더니 우리가 지금 건축학이라 그러면 거의 서양 건축학인데 이 서양의 2000년 건축학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 2000년의 역사를 이렇게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이 뭐냐면 미학의 추구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건축물이 아름다울 것인가, 얼마나 이 건물이 그 자체로 완벽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추구해온 것이 서양의 2000년 건축 역사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2000년이 되는 이 시점에 서양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덜 미학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냐면 더 윤리적인 걸로 채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미학과 윤리학의 관계가 뭔가라고 이제 그분이 설명하는 건 이런 겁니다. 윤리라고 하는 건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이 어느 장소에서 세워질 때 진공 상태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가 있는 자리 위에 와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건축물이 오기 전에 있었던 건축물이 있을 수 있고 혹은 건축물이 하나도 없었더라도 자연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풍경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어떤 건축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축물을 사람이 지을 때 주변에 기존에 있었던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나 혼자만 아름다우면 되냐 이거예요. 아니면 내가 왔을 때 기존에 있었던 것하고 어떻게 잘 어울릴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해야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서양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승효상이라는 작가가 여러 가지를 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이 윤리적인 건축은 우리 거였는데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 건축물을 보면서 저게 저 건축물이 저기 들어서 풍경이 다 깨졌네 이런 건축물은 전통 건축 속에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지어지고 있는 모든 건물들은 거의 대개가 풍경을 다 죽이는 거예요. 지 혼자만 잘났다고 버티고 있는 건축물이죠. 이게 대단히 비윤리적인 것이고 게다가 우리나라 건축물은 미학적이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분 말은. 미학적이지도 않은 것들이 윤리적인 어떤 전통까지도 다 버리고 이건 국적 없는 전통 건축물들이 막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윤리적이었던 그 건축 정신을 버렸는데 그리고 서양의 미학적인 건축만 따라갔는데 오히려 그들은 이제 방향을 바꿔서 윤리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네. 이게 자기로 하여금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것을 버렸다는 오히려 그들이 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고려대학교는 한재훈 교수님하고 저하고도 우리 동문이고 여러분들도 다 우리 이제 동문이잖아요. 고려대학교 식구잖아요. 이 고려대학교가 지금 얘기한 그런 것들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방금 이제 한재훈 교수께서 건축물 갖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 건축은 기와집과 산과 들이 다 아우러집니다. 아름답지 않다. 미학적이지 않다. 근데 사람이 살만하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뒤에 나와 있는 이 인입니다. 인은 여러분들 무슨 인자죠? 재밌게 이제 좀 해석을 해봅시다. 인은 무슨 인자예요? 죽어놨잖아 뒤에. 어질린 이런단 말이에요. 뭐 감기 몸살 나서 머리가 어질어질한 거요? 네? 그런 어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질을 하면 이게 정확히 안 잡혀요. 그럼 뭐냐 그러면 어질다 하면 긍정적인 느낌은 들어요. 착한 어진 사람 하면 착한 사람, 뭔지 모르지만 좀 좋은 사람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두 손을 들었습니까? 그럼 두 손을 앞으로 모아보세요. 이렇게 앞으로 모아서 쭉 뻗어봐요. 이렇게 뻗었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모서리가 뾰족하게 모서리져 있잖아요, 그죠? 이게 모질다예요. 그럼 여러분들 옆 사람을 봐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옆 사람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서 이게 아무리 쳐본들 이 모서리가 들어져갖고 아프단 말이에요. 이게 모질다예요. 이 장면을 거꾸로 해봐요. 이것의 반대를 해보라고. 이것의 반대하면 이러고 앉아있다. 이것의 반대는 두 팔을 벌리는 거예요. 두 팔을 벌리는 것. 두 팔을 벌리는 게 어질다예요. 모질다의 반대말 어질다. 그게 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한 교수가 얘기했듯이 타자와의 관계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클로즈 마인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픈 마인드 열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조선사회에서 유명한 논쟁이 있어요. 뭐 4단 7전 논쟁 이러거든요. 그랬을 때 고봉 기대성 선생과 태계 이황 선생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당대 사회의 최고 학득이 높은 원로예요. 고봉 기대성 선생은 당시로 보면은 요새 좀 재밌게 얘기하면 한 대학생 정도 수준 되는 아주 팔팔한 청년 학자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교수님의 얘기를 막 하면 조금 이렇게 좀 쫄아갖고 그냥 이렇게 좀 있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이 한재훈 교수님처럼 이렇게 덤벼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좀 쫄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퇴계 선생은 고봉 기대성 선생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소, 좀 틀린 것 같소,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소 이렇게 생각하고 할 때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7년 8년을 요새 말로 하면 이메일을 주고받아,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아, 왕복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자세야말로 완벽하게 열려있는 거다. 어진 마음의 발현이다, 학문적으로. 그랬을 때 중국에는 전혀 없는 새로운 조선의 학문 세계가 열려요.
대단한 거죠. 그게 뭐냐? 유교에서 지향했던 타자와의 끊임없는 관계망 형성, 좋은 긍정적인 쪽으로 쫙 열어놓고, 그게 일종의 극기복렬하고 얘기하는 인이다 이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청년들의 삶이 더 밝아지고 풍부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황 교수님, 인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을 돌리죠. 예. 따로 더 얘기할 거.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 대담은 공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정도로 대충 하고 여러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지면서 더 보완을 해줄게요. 혹시 여러분들 뭐든지 좋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뭐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러면 사례를 들어줄게요. 지명을 해야 돼요. 이쪽 끝에부터 한번 해봐요. 이렇게 가면서 한번 봅시다. 돌아보는 학생이 한번 질문해봐요. 숨 쉬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막연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부라든가 아니면 뭐 이성 문제라든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집어서 학점을 잘 따야 되는지, 아니면 돌아다니면서요 경험을 더 쌓아야 되고, 그러니까 노는 게 더 중요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황 교수님 어때요? 선배로서 제가 참 어려운 문제죠. 참 쉽죠. 박직선이가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라고. 근데 그거는 뭐냐면 모든 것은 자기에게 달려 있어요. 그죠? 학점도 잘 짜야지, 다른 것도 해야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한 교수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초이스를 하라.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실존주의 철학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프리덤, 초이스. 선택해라. 자유롭게. 그런데 마지막 책임, responsibility, 너가 져라. 그 사르트르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학점이 중요할 수 있죠, 그죠? 해야죠. 근데 또 동아리 활동도 중요할 수 있어요. 해야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대학 친구들과의 만남과 봉사 이런 것도 중요해요. 해야죠. 언제 다 하냐 이거지. 다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인생 가치를 나름대로 세워야겠죠. 아,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근데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모든 사람이 100사람이면 100사람 전부 다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손담비냐? 이런단 말이야. 왜 그렇게 살아? 이런단 말이야. 그러더라도 그것이 남에게 해를 주지 않고 자기 인생을 살찌울 수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저런 질문이 나와요. 제가 하나만 사례로 말씀드리고 질문에 답할게요. 여러분들 좀 제가 수업을 쭉 해보니까 여러분들 꿈과 희망이 없어요. 모든 목표는 대학교 입학하는 게 목표였어. 대학교 입학하는 게 목표다 보니까 대학교에 와서 꿈을 다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 목표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3학년, 4학년이 되었는데도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예요. 부모님 인생은 부모님 인생이고, 대신에 서로의 관계망은 당연히 있지만 내 인생은 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학점이 좀 낮더라도 나름대로 어떤 걸 자기 추구하는 걸 쭉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점 열심히 따가지고 또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꿈을 가져라. 구체적인 꿈이 없이 학점을 아무리 잘 따면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으로서의 다양한 활동을 많이 권장하는 편이에요. 그거는 공부도 많이 있잖아요. 옆에 협동학습도 할 수 있고요. 많이 있죠. 그 정도로 가면, 그러니까 꿈을 한번 세워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또
예. 여기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환경보건학과에 재학 중인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 너무나 인상 깊게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인상을 안 쓰는데 지금. 네, 이번 강의랑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릴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동양 철학, 특히 한국 철학이 굉장히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좋은 철학들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사의 주류에, 그리고 철학사라는 그런 주류 속에 서양 철학이 자리매김하고 서양 철학이 조금 더 본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아까 그 한국사 선생님하고 한 학기 동안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학부 4년을 다니는 동안 내내 가졌던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따라가기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어요. 제가 지금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은 단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단절이 우리가 선택한 단절이 아니라 강요된 단절이다. 그게 이제 우리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게 일제의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조선이 망할 만해서 망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냥 타율에 의해서 망한 것이고, 그것이 식민지로 이어졌고, 식민지 지배자들은 비지배자들의 피식민지 국가에 자신들이 그들을 식민지를 통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왜곡된 교육을 했고, 왜곡된 교육의 결과가 우리 스스로를 왜곡된 시각으로 보게 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것을 부정하게 만들었고 버리게 만들었고, 뭐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제가 학부를 다닐 때 읽었던 책인데 공부했던 건데, 그 프란츠 파농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데 그 사람은 원래 그 선조가 아프리카 알제리 사람이었어요. 근데 알제리가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알제리를 식민지 통치를 할 때 그 자신의 할아버지가 프랑스로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노예에서 해방이 됐죠. 그래서 자기 부모와 그리고 자기 그 파농은 이제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시민으로서. 그래서 그 정신과 박사까지 됐는데, 이 사람은 자신이 길러질 때 엄마에게서 늘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왜 껌둥이처럼 그렇게 행동하느냐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백인처럼 행동하라. 그래서 노래도 프랑스 노래를 가르치고, 뭐 이야기도 옛날 전설 이야기도 옛날 이야기도 다 프랑스 이야기만 해주는 거예요. 알제리 흑인들 전설이 아니라. 자기는 전부 이 프랑스인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의 원 고향인 알제리로 이제 가게 됩니다. 알제리를 가서 보니까 알제리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전부가 다 프랑스 통치 기간의 그 식민지 시기를 겪고 난 후에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식민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프랑스인인 것처럼 다들 행동을 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 알제리 사람들이 프랑스인을 흉내내는가 하면서 아주 재밌는 제목의 책을, 보고서를 쓰죠. 그게 뭐냐면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이에요. 다들 검은 피부들인데 자신들 얼굴에는 하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더 하야냐를 가지고 그 사회의 지위가 결정이 되고, 이런 것들. 즉 그러니까 실질적인 식민지 통치는 끝났지만 여전히 의식의 식민지는 지속되고 있는, 이게 아주 문제인 거죠. 스스로 알제리를 알제리답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식민지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만 교육을 받았고, 우리 것들에게는 소중한 것이 없다고 교육을 받았고, 그것을 다 내쳤고 버렸고, 이것이 어쩌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지 몰라요. 서서히 이제 회복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서 우리 것을 따뜻이 바라봐 주려고 하는 시선이 부족했고, 엄청난 비판들은 쏟아냈지만 그
그 비판이 거의 그로기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가해진 비판들이었던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이 매우 의기소침하거나 쇠약해져 있으면 일단은 자신감도 북돋아줘야 되고 체력도 보완을 해주고 이 사람이 뭔가 스스로 자신을 건사할 정도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너 그런데 이런 점은 좀 고쳤으면 좋겠어 라고 해야지. 이 사람은 완전히 지금 의기소침해 있는데 거기다 대고 넌 이게 잘못이야, 이건 너가 못된 거야 막 계속 이렇게 지탄만 하면 걔가 어떻게 이런 살 의욕을 갖겠습니까? 문화도 사상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가멸차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금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고, 그래서 이제 뭐 투자라든가 연구 인력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어느 정도 힘을 회복할 거고, 이제 그 다음에 근데 우리 사상에도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어 뭐 이렇게 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더 보완하면, 그렇다고 해서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동양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20세기 이후로 상당히 이 고조되고 있다. 서양은 무너졌다 해서 흑과 백의 양식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여전히 서양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고, 지금 황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세대에서 너무 소홀히 했고 발견하지 않았고 강제로 그냥 폐쇄당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하고 반성해서,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게 전부 다 양복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양복 잘못됐으니까 다 한복 입자, 이건 아니에요. 장점과 또 우리가 그동안 소홀했던 부분들을 다시 발견해서 우리 삶을 얼마나 살줄 수 있느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국수주의자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무조건 신미주의자로 전락하거나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처럼 사고의 폭이 넓어가고 깊어갈수록 경계해야 되겠죠. 그런 자세 견지하면 좋을 거예요. 자, 또 예. 아까 성인교육 대학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국리 정신 수기침 지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국리에 대해서는 이제 사물 자체의 결을 찾아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순리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국리와 정심에 대해서 좀 그냥 실생활적인 예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이게 이제 제 후배지만 그쪽 분야에서는 사실은 공부가 높은데 좀 쉽게 그냥 혹시 이제 선생님 좀 빗나가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좀 쉽게 설명하면 그래요. 국리 정심했단 말이에요. 국리는 뭐예요? 이 세계의 이치, 객관적인 질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쉽게 말해 탐구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 속에 이치가 들어있죠, 그죠? 아까 결이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 사물을 보니까 만져보니까 딱딱하다, 쇳덩어리다, 모든 걸 궁금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을 보니까 키가 크다, 말을 빨리 한다, 눈을 깜짝깜짝한다,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 그 사람 마음을 헤아려요, 안 헤아려요?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 보잖아요, 대충, 그죠? 그런 모든 일상에서 검토하고 탐색하고 모색하는 게 국리예요. 그 정신은 뭐냐? 마음을 바룬다 그랬잖아요. 국리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행동해야 될 뭐가 나오나요? 나름대로의 방향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그러면 이런 쪽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어서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바루는 거죠. 사명감을 갖는 것. 그렇게 해서 수기라 그랬잖아요. 수기는 뭐냐? 요새 말하면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야 되게 돼서 자기 몸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찰하고 돌아보고 계속 가야겠죠. 업그레이드 해가야 돼요. 그러고는 남에게 다가가야 돼요. 그게 지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학생들은 대부분의 경우 국리는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사실 국리도 아니에요. 이 책에 있는 거 그냥 암기하니까. 이걸 왜 배우는지,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단계까지 못 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심이 안 돼. 국리조차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정심이 되냐 이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리했을 때는 절대 글귀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자가 그런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두고서 좀 쉽게 설명을 할게요. 나는
석사학위 받고 박사학위 받고 뭐 박사학위가 10개쯤 된다고 해서 엄청난 지식을 많이 터득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보다 그런 사람도 안다고 할 수 있겠지. 배운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보다도 여기 여러분들 좀 재밌게 얘기하면 찌질이가 있어. 이 초등학교도 잘 못 나왔어. 그러나 부모에게 효도하고 친구 사이에 서로 동료의식을 잘 갖고 사람 관계망을 잘 하잖아요. 나는 그 사람을 배운 사람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점만 잘 받거나 공부 자체만을 잘하는 것이 지식인이냐 지성인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궁리했을 때는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죠? 나를 중심으로 둘러싸고 모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탐색하고 그런 과정, 그거예요. 한 면만 보면 안 되겠죠. 약간 이해 갔습니까? 한숨 혹시 좀 더 할 말? 네. 없어요. 또 우리 이거 두 사람은 더 해야 돼. 두 사람 더 해야 책을 준다 이거야. 항상 예. 예.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그 입고 계신 의상이 조금 저한텐 이질적으로 느껴졌는데요. 선생님이 그런 의상을 추구하시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 단절을 회복하는 선생님만의 방법인지, 또 그 방법이 약간 예전 것을 재현하는 복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 문화를 재발견하는 방법이 복고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좀 더 창조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 옷을 입는 것은 뭐 그런 거창한 것이라기보다 저희 집 가풍입니다. 그냥 우리 집은 다 이렇게 입어요. 그래서 입는 거죠. 이제 어렸을 때는 제가 이렇게 이제 머리를 올리기 전에는 정말 댕기동자처럼 머리를 땄습니다. 제가 98년도에 대학교를 들어왔을 때 머리를 닦고 들어왔어요. 1년간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 때 1학년 겨울방학 때 제가 이제 머리를 올렸는데, 근데 여러분이 이제 착각하시지 말아야 되는 건 머리를 올리는 게 곧 결혼이다 이건 아니에요. 이제 관례가 있고 혼례가 따로 있는 거니까, 관례는 이제 성인이 되었다 하는 거 의미로 보통 이제 20세에 하게 되는데, 이제 저는 좀 늦었죠. 뭐 그렇게.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집 가풍이어서 제가 그냥 지켜가는 것이지, 이게 제가 어떤 특별한 의미, 무슨 옛날의 모습을 내가 재현해야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우리의 전통에 대해서 글쎄 그것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참 많겠지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 모습을 취하는 것이 꼭 그 문화를 살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본질이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정신이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을 되살려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전통을 살리지 않으면, 전통을 계승하지 않으면 우리는 60년짜리 국민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가 이제 60몇 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한민국 이전에 우리가 전통을 우리 삶 안에 녹아들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로는 반만년 민족이라고 말을 하지만 반만년으로부터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는 60년짜리 국민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걸 새롭게 해야 해요. 새롭게 해야 하는데 그게 힘드니까 어떻게 되냐면 외부의 눈을 돌리는 겁니다. 음악도 외부의 음악을 가져오게 되는 거고, 미술도 그쪽 미술을 배우게 되는 거고,
사상도 그쪽 사상을 배우게 되는 거고, 음식 예절도 그쪽 예절이 음식 예절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 다 모든 게 없이 출발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 걸 부정했기 때문에 그 빈자리, 그 공백을 뭔가로 채워야 되는데 그게 전부 외국 걸로 채우려고 했던 게 그동안 우리였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우리 거에서는 아무것도 배울 게 없다 라고 우리가 정말 꼼꼼히 따져봤더니 우리 전통 4,000년, 5,000년이 됐는데 이 5,000년 역사 속에서는 아무것도 배울 게 없어 라고 우리가 냉정하게 다 평가해가지고 버린 거라면 상관이 없겠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렇게 버린 게 아니라는 거. 그렇다면 아무리 그렇더라 하더라도 지금 서양 것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제 대책 없이 맨 땅에서 시작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었던 가치 있는 것들, 우리가 되살려 범직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찾아내려면 우선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 그것을 읽어내려고 하는,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아니고 단순히 옷만 차려입고 뭐 이렇게 하는 방식은 그건 아니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약간만 보완을 하면요, 그 한정훈 교수는 이 모습이 우리 집안의 가풍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풍일 뿐만 아니라 제가 보아온 것은, 그러니까 한재훈 교수를 비롯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떠한 내가 우리 전통을 딱 고수하면서 이렇게 지키기 위해 갖고 막 해야지 이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삶 자체입니다. 우리가 마치 추리닝을 입고 그냥 이런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죠? 편안하잖아요. 그와 같은 삶 자체예요.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질감을 갖고 낯설다고 느끼고 저 연구 대상인데? 이런 생각을 갖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 편안하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지금 한 교수가 중요한 얘기했지만, 저도 바깥에서 우리 고전을 통해서 인문학 특강을 하거든요. 그때 한복 입고 가지 않습니다. 양복 입고 가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본질적 가치가 뭐냐. 그걸 제대로 얘기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제 겨우 환갑을 지난 60몇 년 된 대한민국이라는 역사, 그 자체만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럼 대한민국의 역사는 뭐냐? 미국에서 온 민주주의예요. 그러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비롯된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거기에서 비롯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청춘들이 저를 누리는 친구 사이에, 동료 사이에 우정 관계, 이런 부분들이 이어질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꼭 어떤 그 동양학 강의를 할 때는, 한국학 강의를 할 때는 한복을 입어야 되고, 서양학 강의를 할 때는 서양 옷을 입어야 되고, 청나라 때 무슨 철학을 하면 청나라 옷을 입어야 되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다 할게요. 예, 우리 학생, 예. 저기 학생. 유교를 보면요, 수기를 하고 자신을 수양해서 결국에 궁극적으로 되고자 하는 바가 성인이 되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그 성인이란 게 되게 추상적으로 다가와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인간성인지 어떤 인간상인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성인이 어떤 인간형이냐 하는 것은 이제 좀 복잡해집니다. 그걸 설명을 하려면 이제 성리학의 그 본성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요즘에 관심 있는 게 뭐냐, 요즘에 이제 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율곡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경목요교라는 책이 있어요. 그 경목요교라는 책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처음 제시해 주는 것이 뜻을 세우라입니다. 뜻을 세우라. 네 마음속에 뜻을 세워야 한다. 근데 그 뜻은 마음의 어떤 지향성, 목표를 말하는 것인데, 그
율곡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요구했던 그 뜻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냐면 성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이게 교육적으로 말이죠. 교육에서 어떤 이상적인 어떤 인간형을 모든 사람들한테 제시하는 걸로 교육을 시작한다 하는 것이 갖는 의미. 그러니까 유학에는 인간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군자도 있고 성인도 있고 맹자 같으면 대인, 큰 사람, 대장부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학문을 한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이 그렇게 잡히는 것하고 말이죠. 비교를 해보면 오늘날 우리들은 공부를 할 때 무엇을 향해서 하는가 하면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학에 오기 전까지는 대학에 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대학을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졸업을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게 목적이죠? 아니면 이 대학에서 내가 몰랐던 어떤 새로운 세상을 만나서 그것에 대한 열정적인 탐구를 해보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어떤 지식의 장을 넓히고 그래서 나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설계하고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빨리 무엇인가 스펙을 쌓아서 졸업을 해가지고 어떤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많은 연봉을 받기를 원하나요? 만약에 후자라면 중고등학교 때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와 같은 소위 말하는 서울대, 연고대라고 하는 이런 대학을 우리가 좋은 대학이라고 말하면서 이 대학을 들어오기 위해서 준비했고 대학을 다니고 있는 지금은 졸업해가지고 어떤 직장에 취직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는 공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중에 가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겠다는 거지. 좋은 직장이라는 것도 역시 연봉 많이 주는 데가 좋은 직장이잖아요. 우리 사회가 인식하는 좋은 직장이라는 데가 내가 거기 가서 나의 꿈을 펼치고 내가 삶의 보람을 찾고 이런 직장이 좋은 직장이 아니고 연봉이 적으면 설사 내가 가서 내가 막 보람을 내 연구의 보람을 내 일의 보람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 직장은 나쁜 직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좋은 연봉을 받아서 많은 연봉을 받아서 난 뭐 할 것이냐 하면 돼지고기 사 먹을 걸 소고기 사 먹겠다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30병짜리 살 내가 50병에 살고 싶은 거잖아요. 1500cc 탈 차를 2000cc, 3000cc짜리를 타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게 지향하는 건 결국 그건가? 이런 교육 방향하고 아까 성인이 되겠다고 하는 교육 방향하고 이 교육의 방향이 큰 차이를 갖는다 하는 게 요즘 제가 이제 고민하고 이걸 좀 이렇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로 논리를 내가 세워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학생이 이야기한 거하고는 조금 빗나간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은 한 인격으로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하면 이 존재로서 완전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았다. 그것의 표현이 성인이다, 군자다, 대인이다 이런 말들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조금만 보완하면 쉽게 하면 그런 거예요.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죠. 대장부, 대인 하면은 여러분들 소인, 대인 하잖아요. 소인은 쉽게 말하면 쪼무레기들, 루저, 쪼무레기들. 대인은 뭐냐면 여러분들처럼 교양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근데 거기에서 이제 군자, 성인 이렇게 가거든요. 이제 설명이 이제 긴데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왕들은 가장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서 성인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성왕 이렇게. 그리고 군자는 이제 현인들 아주 똑똑한 이런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사람 이렇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제 민주주의잖아요. 아까 우리 한 교수께서 율곡 선생의 경몽욕을 얘기했는데 그 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문은 뭐냐? 학문지도 못하. 구기방심 이렇게 얘기해요. 놓쳐버린 그래 방심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놓쳐버린 마음을 바로 잡는 것을 학문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 놓치는 경우
버스 타고 쭉 가다가 깜짝하면 집 정거장 지나버리잖아요. 그런 걸 하지 않고서 마음을 잘 잡고 있는 것, 그걸 조심이라 그러죠. 개 조심이 아니고 조심 그러잖아요. 그럼 마음을 잡는 것, 그게 학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율곡 선생도 어떻게 얘기하느냐, 입짓, 뜻을 두는 것을 성인에 둬요. 두는데 학문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성인 되는 길이라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라는 뭐냐,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아까 관계 막 얘기했잖아요. 사람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친구 관계, 어른 모시기, 남녀 관계 쫙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은 뭐 요상한 것, 저 멀리 있는 것, 우리 그런 거 찾잖아요. 남들 모르는 거 막 찾아가고 혼자 잘난 척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찾아가지고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 희황된 것 쫓아가는 것, 그게 아니라고 딱 선언해요. 중요한 건 뭐냐? 삶의 문제예요. 한 교수가 얘기했지만은 얼마만큼 내 인생을 잘 성숙시켜 가느냐, 타자와 더불어 사느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상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상식으로부터 끊임없이 일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것, 그게 극기복례예요. 그걸 하면 성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을 자꾸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쉽게 말해서 어떤 세인트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하늘에 붕붕 떠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전통 유교는 철저하게 일상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걸 염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신이 건강하게 못 살아가요. 끊임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노력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학 수준까지, 대학 단계까지 배우는 이유는 뭐냐?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그것을 지탱해 줄 만한 다양한 어떤 조건들을 마련하는 과정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나온 사람보다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한다, 대학 다닐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잖아요. 연봉 높은 데로만 간다? 근데 내 인생 다 망가졌는데? 여러분들 자본주의 사회는요, 돈을 주면 주는 만큼 부려먹습니다. 연봉을 30억 받으면 대부분의 경우 가정생활이 없어요. 제 친구들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직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아까 제가 질문했지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합리적으로 잘 살아야 되죠.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은 딱 잘라 얘기하면 범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범인이 올바르게 생활하면 성인이 되는 것이고, 성인이라고 칭했는데 잘못 생활하면 뭐냐, 루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유학은 뭐냐,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마음 공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시간이 많으면 더 긴 얘기도 많이 할 수 있겠는데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우리 한재홍 교수님께 한번 큰 박수 주십시오. 저에게도 한번 주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번 큰 박수 한번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 대화를 이 정도로 마치고요. 또 다른 좋은 분들 또 오시면 또 좋은 얘기 들으시고 해서 하여튼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